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멜랑콜리아와 예술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미학적이고 그죠. 중세로부터 예도가 특별히 중세에 대한 분석은 아간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로스의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예술가의 파토스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죠? 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성직자들의 나태에 관하여 존재론적 분석을 따라가 봤는데, 오늘은 이것이 에로스와 연결하여 어떻게 예술가들의 어떤 창조적 행위로까지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예도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체질 이론에서 여러분 그죠? 네 가지가 나타나잖아. 불은 공기에 상응하고, 그 다음에 점액은 물에 상응하고, 그 다음에 또 흑담즙은 멜랑콜리아에 상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점액과 비슷한 또 뭐가 있죠? 담즙은 불에 상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체질 이론을 펼치고, 그것이 중세의 신학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한 연애 소설들이 이러한 체질 이론과 연결해서 글이 쓰여지고 또한 분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흑담즙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멜랑콜리아를 일으키는 흑담즙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체질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네 가지 다를 다 갖고 있는 거, 인간이. 그런데 그 개별적인 인간이 흑담즙의 인간이 흑담즙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흑담즙의 유형의 인간은 점액과 불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들이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흑담즙의 인간 역시도 점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불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체질들을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유형을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의 나태의 이론, 성직자들의 나태의 정오의 유령과 결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오의 유령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흑담즙과 연결되고, 또한 흑담즙은 한 인간의 체질 안에서 점액을 강하게 유발시킬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불을 강하게 유발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인간의 유형에 있어서 또 다른 다양한 담즙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점액을 유발시킬 때는 인간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흑담즙이 또한 점액 말고 그 다음에 담즙을 유발시킬 때는 강하게 열정적인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흑담즙의 어떤 그러한 경로가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에게서 해체적으로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정적인 멜랑콜리아와 연결된 기하학적으로는 토성과 연결되어 있죠. 이런 사투르나의 기질이, 흙의 기질이 흙과 연결되고 가을과 고독과 연결된 이 검은 피가, 그죠? 어떻게 하여 예술가들의 속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게 되었는지는
이런 것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는 일반인들이 단순한 사고를 하여서 접근하게 된다. 양면성을 읽어야 돼, 양면성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마 테올로기카를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케디아라고 하는 그 나태의 어떤 그러한 나태의 영성 수련과의 존재론적 연결에 있어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예요? 나태는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예도가 얘기했지만, 게으름이 아니라 어떤 게으름이 아니고 오히려 슬픔이라든지 절망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영적 수련을 정오의 유령이 나타나서 나른하게 만들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 그러니까 나태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영성 수련을 하다가 잠깐 뒤로 물러난 그런 상태지, 그게 무슨 게으름과 연결되어서 게으름의 속성을 가져서 저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련에 있어서 성스러움으로 다가가는 그 성직자들, 수도사들의 어떤 그런 진보의 길을 방해하고 그 길을 갖다가 막음으로써, 그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성 수련에 도달하지 못한 절망감과 슬픔으로부터 영적 슬픔과 연결시켰다는 거야. 이 아간벤이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러한 중세의 대가들을 가지고 이런 미학적인 특징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태는 영성 수련에 있어서 존재론적인 거지, 어떤 개인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고투에 있어서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어떤 그 고투가 잠시 좌절되어서 절망한 단계, 데스페라치오 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트리스티티아, 슬픔을 느끼는 그런 단계로서 아케디아, 나태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 왜 에로스를 통하여 아간벤이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러한 대상에 대한 사물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물을 상실했다.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은 사물의 상실 혹은 잃어버린 사물, 이런 제목으로 이 두 번째 멜랑콜리아와 예술이 나가겠는데, 사실은 이러한 중세의 어떤 신학과 그 다음 영성 수련에서 나타나는 이런 중요한 통찰이 나태의 존재론, 예도가 부르는 거예요. 온톨로기 데얼 아케디아라고 하는 이 나태의 존재론이 어떻게 하여 에로스의 어떤 그 사랑의 과정을 통과하여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그러한 힘으로써, 예술가들의 힘의 의지로서, 빌레주얼 마하트로서 등장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흐름에서 예도가 잡아낸 건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물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그러한 꿈이라든지, 또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 인간이 신화시대에 잃어버리고 태고적 어릴 때에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뭐라 그래요? 프로이트가 문학적 창작과 백일몽이란 작품에서 결국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의 어떤 이러한 창조적 능력은 어린 시절의 유희요, 이것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그들의 작품 세계를 형성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사물성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의 에덴 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대상을 특정 방식으로 멜랑콜리아와 연결되는 이유는 이 대상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갖고, 그죠?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의 백일몽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끊임없이 작동시켜서 함께 이 잃어버린 어릴 적 신화시대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신화의 세계를, 그죠? 함께 투영시키고 있다라는. 자,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로스는 뭐냐? 에로스는 사랑하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건 그 사랑받는 대상과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대상, 이 둘 사이의 인식론적 관계에 있어서 설명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건 사랑받는 대상의 물 자체를 인간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락강의 지론이고요. 이것은 프로이트를 넘어 오늘날의 락강의 지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대상을 흑담집의 능력이 뭔가 하면은 관조하면서 관조적인 특징도 있고 양가성이 있는 거예요. 흑담접의 특징은. 그래서 점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즙을 자극하여 때로는 관조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흑담즙의 인간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거죠. 특히 흑담즙의 인간이 바람기가 많고 그 다음에 중세의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에로스와 연관하여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하지 에로스를 만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그 인간은 그냥 일반적인 피와 공기, 피는 공기를 나타냈거든 옛날에. 그 공기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피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를 만나게 되면서 인간은 전부 다가 특정한 대상을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관조가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관조의 대상이 소유로 바뀌어. 예술가들이든 시인이든 웅변가들이든 철학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자신의 프로블레마타에서 언급하는 이 모든 자들의 정신활동을 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이 전부 다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들이 전부 다가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여 이러한 멜랑콜리아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는 에로스로 옮겨지게 되는데 에로스를 하게 되는 자는 자기 방식대로 대상,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자기 방식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강렬함이 느껴질 때 이제 일반적으로 흐르는 피에 흑담즙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는가 하면
이 대상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물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상의 현실 원칙에서 통용되는 대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명확하지도 않지만은 상실된 것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대상이 실제로 있는데 그 피를 통하여 흑담즙으로 변질되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특정한 상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걸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피를 통하여 중세의 사람들은 사랑의 유령이 피를 통하여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방식과 자기 자신의 감각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모든 체계를, 느낌과 그죠? 오성과 이성 모든 체계를 동원하여 그 대상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유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 그런 경험 실제로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뒤에 보면은 내가 왜 저랬을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에로스가 찾아오면 그 인간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상이 끊임없이 그 인간에게 붙어 다녀서 현실에서 통용되는 그 인간에 대한 과는 단절하고 그 인간에 부착된 리비도가 자아에게로 돌아오면서 그 자아가 자기 방식대로 그 대상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만들고 그 대상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에로스의 유령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그 갈등으로부터 뭐죠? 그 갈등으로부터 이제 사랑의 에로스의 유령에 붙잡히게 되어서 사랑의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로스의 관계와 우울증의 관계가 대부분의 중세와 근대의 문학 작품을 형성하는 데에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멜랑콜리가 문제는 치료를 해야 되고 없애야 될 거냐, 이게 하수라는 거야. 이런 심리학적 접근은요, 이런 게 이제 정신분석학이나 철학에 못 미치는 사유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생각을 해봐. 이 세계에 이러한 에로스의 유령을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축출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이거를 없애야 되느냐? 아니요. 인간은 그게 바로 그의 존재론적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이 세계의 예술과 문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령을 노래하고 이것을 자기의 삶의 행복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나태를 가져오고 나른해진다 그러잖아, 그죠?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라든지 사랑에는 나이도 없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 에로스의 주사를 맞은 인간은 이러한 환상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환멸입니다. 환멸.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환상의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이러한 환상의 영이 전혀 없고 이 세계에는 사실만을, 근데 그 사실도 불가능하지만 사물의 사실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것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시도 필요 없죠. 문학에서 말하는 소설의 장르도 필요 없죠. 인문학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계에는 돈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는 이런 게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인간의 모든 행위 속에는 이러한 에로스의 환상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 자기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향 속에는, 그죠? 이미 언제나 이러한 사실을 변형시켜서 유령으로 만드는 인식론이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철학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멜랑콜리아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뭐죠?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왜곡하고 그것을 질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뭐죠? 사실 실증주의에 잡혀져 있는 자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래 사유 안 하느냐? 그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자 역시도 이러한 인식론적 유령을 자기의 삶의 일상에서 밥 먹듯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 에로스와 성직자들의 성스러움의 나태의 존재론과 이러한 에로스의 대상과의 관계, 그래서 흑담즙이 들어와서 일상에서 흐르는 피의 흐름을 검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러면 흑담즙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거든. 이것은 이제는 그 현실성에 있는 대상, 잃어버린 사물을 자기 자신과 자아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에로스에 빠진 자들 보면 내가 무슨 그리고 딴 세계에 빠져서 자기의 세계를 또 구축하고 있잖아. 인간에게 이런 면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고. 백날 물리학, 과학을 이야기해도요, 이러한 문학의 창조력과 예술의 창조력을 거부했을 때 그 인간은요, 남는 게 뭐겠어? 사물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물성 역시도 그런 물리학적으로 인간은 해석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삶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도가 예견하는데 시와 문학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체질과 연결된 거예요. 그게 무슨 나는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나는 자연과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는 3차, 4차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랑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이런 대상을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왜 잃어버린 사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꼭 에로스의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완성된 자들은 그러면은 이러한 잃어버린 사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하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꼭 키에르케고르처럼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만이 이러한 잃어버린 사물을 느껴서, 고독을 느껴서 이러한 에로스의 우울증을 느낀다.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게 왜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사랑을 할 때 자기가 잃어버린 대상을 대입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대상으로부터 100% 획득되는 그러한 해석은 없습니다. 이게 이미 그 인간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갖고 있어. 그 잃어버린 낙원을 갖고 있고, 그 잃어버린 낙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특정 대상이 나타나서 에로스를 느끼는 건 언젠가 잃어버린 거를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의식으로 뭔가를 일치하는 대상을 만났다는 거야. 이미 해석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등, 그래서 에로스의 대상의 특징, 멜랑콜리아를 일으키는 정신분석학에서 그 대상의 특징은 여기에 사로잡힌 자, 이 잃어버린 사물에 대한 그 멜랑콜리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하여 그 인식자는 언제나 복종을 한다는 거야. 이래 되니까 이게 종교랑 연결되었던 거예요. 프로이트도 종교의 기원과 이해가 돼요. 복종을 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대가리를 숙이고 그 대상만 나타나면 자기의 모든 의식적인 생활들, 자기가 일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세계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것만이, 그 대상만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 일치되는 게 없습니까? 이 잃어버린 사물이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내가 어렸을 때에 지금은 없는 그 기억들,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 에른스트 블로흐가 전의식에서 희망의 원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무의식의 접경에 놓여 있는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 기억들, 잃어버린 어떤 그 낙원,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세계, 나만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에너지의 어떤 경제학으로부터 나오는 나만의 성향,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나 이미 대상 해석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학을 읽고 시를 읽어야 문학인으로 산다는 게 아니야. 예술가들의 이러한 특징, 성직자들의 그러한 성스러움과의 어떤 만남에서 나타나는 좌절의 특징, 이런 특정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인간 자체가 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딜타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역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언제나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 잡혀져 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이 말은 칸트의 어떤 순수 이성을 비판하면서 역사 이성 비판을 수행했던 딜타이에게 이게 적용된다면 예도는 감히 말합니다. 인간은 문학적으로 방향 잡혀져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문학은 단지 장르로서 이러한 방향 잡혀진 인간의 특징들을 위대한 시인이나 문학가들이 창조적 발상을 통하여 심화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었을 뿐인 거지, 이게 문학가들의 세계가 이런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물리학자든 자연과학자든 의사든 자기 자신이 방향 잡혀져 있는 게 인문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인문학이 없느냐? 아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상을 자기 방식대로 잃어버린 낙원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 가슴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는 프로이트는 절반의 진리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락강도 그렇고. 왜? 나는 에른스트 블로흐의 이러한 희망의 원리, 무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두움의 원리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희망의 원리도 무의식으로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낙원이 꼭 그것이 악마의 어두운 유령으로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 때문에 우리는 산을 볼 때, 그죠? 강을 볼 때, 꽃을 볼 때, 시를 읽을 때,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잃어버린 낙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간직되고 읽혀진다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예도가 이런 강좌들을 특정 아감벤 또 누구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무의식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이트는 그렇게 봤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름다움의 능력과 예술가들의 예술성이 함께 고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역시도 문학적 창조라든지 백일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잃어버린 사물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소유하는 그런 것들이 극단화돼서 현실 원칙을 무시하게 됐을 때 인간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위대한 시인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의 일상에서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니체를 길에 만났어. 니체, 오늘날 니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평범한 이러한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철학자들 역시도, 그게 세계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예술가들은 창조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예술가와 그냥 일반인들의 차이라 그러면 그거야. 그 일반인들은 경험은 한다고, 뭔가 참 아름답고, 그런데 예술 작품을 딱 읽었단 말이야. 문학이라든지 시를 읽었단 말이지. 읽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왜 느끼겠어? 그건 문학가의 세계뿐만 아니라 리케르가 시간과 이야기에서도 증명하려고 그랬던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인간의 삶의 구조라는 겁니다. 레시가 인간의 삶의 구조요. 인간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오리엔티얼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학을 읽을 때 감동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그러한 파토스를 느끼면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느끼고 경험하고 재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을 만날 때에 드러나는 그러한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잃어버린 사물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성직자가 신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권태를 만나고 좌절을 하여
나태했을 때 그 신에 대한 목표를 상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실한 게 아니라 그 목표는 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가 나태예요, 여러분. 이게 나태의 존재론의 핵심이잖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술가도 글이 써지지 않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내가 본 상은 이거야. 여러분, 이게 에로스랑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이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과도할 때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멜랑콜리아가. 그죠? 그런데 이러한 과도의 극단을 간 자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노 알베르티가 모든 예술가는 우울증에 걸려요. 그 이유는 그가 현실과 상관없이 특정 사물을 보고 특정 대상을 보고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러한 세계를 자기의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또한 조각이나 이런 작품을 통하여 창조하려고 할 때 그 상은 이미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이미 예술가에게 유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령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새로운 작품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대상은 이미 최초의 대상의 특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의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예술 작품이라고. 이해가 돼요? 우리 인간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인간도 없지만 소유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감성과 느낌은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런 인식론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타자의 문제요. 그게 또한 욕망의 불일치의 문제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한계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주체성의 어떤 한계, 역사성에 갇혀 있는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 인간은 거죠.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대상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에로스의 질병은 뭐였어? 관조하는 대상이, 흑담집의 특징이 관조거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생각하게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 열정을 부여해.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편집증적 특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흑담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러한 열정을 갑자기 순식간에 점액질과 결합시켜서 그 열정을 무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흑담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흑담집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정신노동자들이라 그러죠. 예도가 생각할 때 정신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 흑담점의 변증법적인 특징의 우울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작품을 할 수 있고 또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건 뭐 내 세계가 미친 인간들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멜랑콜리아는 잃어버린 낙원과 사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현실이 비현실이 된 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술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성과 그 다음에 현실을
자기 자신의 상으로 만들어서 유령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오의 유령이든 예술가의 유령이든 에로스의 유령이든 그 대상을 현실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가운데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니체의 욕심은 뭐였어?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사람들이 최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이 뭐야? 최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정과 사랑이 뭐야? 그걸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니체 역시 예술가였잖아. 그죠? 예술가가 철학자, 문학가, 다가 예술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집중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총대를 메고 10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0년으로. 문화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문화의 폭력과 문화의 어떤 그러한 피해 흔적이 문화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역시도 그 10년에 빠져서, 그죠? 일평생을 자기 세계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도스토예브스키 봐봐. 여러분 니체를 능가하고 프로이트를 능가하는 그 도스토예브스키의 등장인물 각각에 집어넣은 그 심리학 한번 보셔요. 얘도는 진짜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그렇고, 여러분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꼭 읽어보셔. 그 작품은 얘도가 벌써 2번을 읽었어요. 요즘 읽었고 옛날에 읽었고. 그 작품도 인간의 그 내면의 그 복잡한 그 심리학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잖아, 여러분. 악령과는 또 다른 거죠. 저는 악령을 좋아합니다. 악령. 여러분, 그 인간의 내면, 그걸 누가, 이런 대가가 아니면 누가 보여주겠냐고, 그런 것도. 그죠?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예술가는 현실 세계를 살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예도의 말들이에요, 다. 예술가는 현실 세계를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한 편의 시를 쓰려고 해도 현실성을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성을 자기만의 비현실을 통하여, 그죠? 자기만의 유령의 경험을 통하여 그 현실을 비현실로 소화한 다음 그 비현실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내놓고, 그것이 다시 우리 인간들의, 일상의 인간들의 현실로 다시 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술과 문학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먹고 마시고 벌고 남한테 권위를 부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러다가 나이가 60이 돼갖고 자기 자신은 없는 거야. 자기는 없고 오만 것을 남한테 맞춰가 인정받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데 정작 지 실존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이데커가 일상성에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러한 일상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엄청난 비판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은폐되어 있어. 그런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없어. 자기는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어. 이러한 은폐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하이데거의 불안 역시도 예술가의 시한편일 수도 있고 예술가의 작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불안은 특정한 신의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길에서 만나는 이상한 신비적 통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에 은폐된 자기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죠. 문학의 위대한, 예술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멜랑콜리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언젠가 인간이 경험한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또한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과 만나면서 우리의 인간의 일상의 세계의 경험으로 이야기되고, 그런 축적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고유성으로부터, 그죠? 이 세계를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수억만금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지는 없어. 거기에 니는 뭐야? 말을 못해,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야 내가 자기 시간을 내서 시도 읽고 작품도 보고 성서도 한 번씩 읽고 고전의 위대한 인류의 고전들을 한 편씩 접근해 가면서 자기를 찾는 작업을 하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다. 얘도 TV에도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여러분, 값싼 종교가 줄 수 없고, 그죠? 저는 뭐 깊이 있는 종교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값싼 종교는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꼭 잃어버린 대상을 내가 생각해갖고 그걸 붙잡고 있어서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우울증에 빠져서 고쳐야 된다. 이런 수준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미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인간의 특징이요. 인간은 누구든지 잃어버린 사물을 갖고 있고, 그 사물은 그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건 강박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간의 미래의 희망과 그 인간의 새로운 행복감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감벤 역시도 이러한 멜랑콜리아의 긍정성과 부정성, 양면성을 통하여 예술가들의 또 새로운, 거죠,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예도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감벤 역시도 이러한 멜랑콜리아의 이러한 인식 대상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대상 인식에 으로부터 환상의 영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하는 모든 인간들의 새로운 힘으로서도 작동한다라는 것, 이것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 그죠?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잃어버린 낙원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을 또 살 수밖에 없고, 그 현실 속에서 또 자기만이 갖고 있는 무시간적인 낙원을 대입시켜서 상상에 빠질 때도 있고, 작품을 통하여 그런 상상이 깊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두움의 영역을 예술가들은 자기의 고독과 더불어
끊임없이 싸움을 통하여, 그죠?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올 때, 어때요?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상고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 아픔 못지않는, 정말, 다른 인간은 알 수 없는 예술가만의 그 위대한 고독으로부터 그 유령은 다시 태어나서 또 이 세계를 또 새로운 깊이로, 새로운 넓이로,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예도는 멜랑콜리아와 예술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신학과 성스러움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에로스와 또한 정신분석과 또 시와 문학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여 어떻게 보면 철학적 인식론으로서 예도가 고찰하여 그것들을 강좌를 열었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게 뭔 뜻인지, 그죠? 감사드리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세 번째 또 통찰이 생기면 멜랑콜리아와 예술을 강좌를 열겠는데, 세 번째 통찰이 나타날지 어떨지, 예도가 지금 칸트의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은 아직 안 해놨어.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하이데거와 니체의 1차 자료 강좌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아서 몸이 3개라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멜랑콜리아와 예술, 재밌었죠, 그죠? 특히 예술세계,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분들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와 구독, 예도에겐 사랑이요. 그 다음에 후원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도가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도덕의 계보학도 해달라 그래. 근데 그 도덕의 계보학은 예도가 개별 강좌를 한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한 거를 찍었기 때문에, 예도가 지금 선악의 저편이 끝나고 도덕의 계보학을 따로 할 가능성도 있어. 처음부터. 그거는 이런 강좌를 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점 꼭 참조해 주시고, 도덕의 계보학을 기다리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도가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우리 김연아 선생님 오늘 좋은 하루 되셔요. 추스.